월드 이슈를 입체적으로 풀어보는 코너죠. 이슈 W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W 주제는 바로 흔들리는 지구 그리고 위기의 지구입니다. 일본에 덮친 규모 7.6의 강진 7.6 강진 피해가危ないですけど逃げようがありません。 전 세계를 뒤흔드는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까지도 뒤흔들지 모르는 사건들이 새해 첫날 바로 이웃나라 일본에서 발생했었죠. 노토반도 강진, 그 피해와 규모가 상당합니다. 새해 첫날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그 노토반도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7km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한 거죠. 또 이번에는 우리가 많이 불안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게 그 2011년 도호쿠 대지진 이후 처음으로 이렇게 중요한 그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었습니다. 네. 실제로 일본의 일부 지역에서는 뭐 높이 5m의 쓰나미가 관측됐다고 하고 쓰나미 경보는 이튿날 해제됐지만 이번에 인명 피해도 굉장히 큽니다. 일본 적십자사 집계로는 10일까지 사망한 사람이 200명이 넘고 조금 더 늘어날 것 같고요. 또 이재민이 10만 명이라고 하는데 워낙에 겨울철이 돼서 뭐 일본 언론들도 이 겨울 지진이라는 거 특히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뭐 일본에 지진이 많이 발생한다는 건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지만 규모 6 이상의 이른바 그 군발 지역에서 이 정도의 강도의 지진이 발생한 거는 좀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규모 2 내지 3 정도의 지진들이 20차례 내지는 수백 회 이상 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을 이제 군발 지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노토 지진이 발생시킨 그 활성단층 지역에서 과거에 이제 현재까지요 계속 그 군발 지진이 발생을 했었죠. 네. 이번에 지진 규모가 지금 7.5인데요. 네. 7.5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6.0 이상이면 지진 규모가 강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심한 강도의 지진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번 강진의 원인 어디서 분석하고 계십니까? 예, 그 좀 더 궁극적인 원인을 이제 말씀드리면 사실 2,500만 년 전 이전에는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붙어 있었습니다. 한반도하고. 그랬다가 이제 2,500만 년 전서부터 그 일본과 우리나라가 확장 운동을 받으면서 이제 동해가 열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많은 화성단층들이 이제 발달을 했고요. 단층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그 확장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다가 약 500만 년 전서부터 지금 그 확장되는 게 다시 압축 운동에 의해서 동해가 1년에 1 내지 2cm 닫히고 있습니다. 압축 응력을 받기 때문에 어느 화성단층이라도 언제든지 그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에 의해서 압축 운동에 의한 영향에 의해서 이번 지진이 발생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노토반도 강진으로 1993년 이후 30여 년 만에 우리나라까지 지진 해일이 밀려왔는데요. 이 지진 해일은 왜 발생하는 건지 저희 시청자들을 위해서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시죠. 예, 그 지진 해일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우선 지진을 일으킨 활성단층이 바다 밑에 존재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진앙지의 그 위에 수심이 어느 정도 그 깊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 들어올릴 물이 좀 충분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진원의 깊이가 비교적 얕아서 그 해저의 지형이 이제 찢어져야 되는 거죠. 이제 파열이 일어나야 돼야
그렇게 이제 지진 해열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본 쪽에 있는 단층, 이제 역단층이 이제 이렇게 들려 올려진 건데 들려 올려지니까 이제 그 위에 있는 바닷물이 같이 들려 올려지거든요. 그랬다가 다시 내려가면서 이제 해안 쪽으로 밀려오면서 지진 해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 2011년 발생했던 동일본 대지진 사실은 우리 그 뇌리 속에 상당히 각인돼 있습니다. 당시 동일본 대지진과 이번의 지진 네. 어떤 뭐 유사점과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예, 우선 유사점은 두 개 다 화성단층이 움직인 거고요. 그다음에 두 개 다 그 역단층, 즉 위쪽이 이렇게 올라가는 역단층 운동에 의해서 이제 두 개가 다 발생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규모에 있어서 이번 노토 지진은 전체 그 단층에서 찢어진 길이가 약 한 100km 정도 되는데 그때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 때는 찢어진 길이가 한 1200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규모와 상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노토 지진은 7.5지만 그때 동일본 대지진은 지진 규모가 9.0입니다. 그래서 7.5하고 9.0의 에너지 차이를 보면 약 200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뭐 그만큼 그때 지진 해일도 엄청나게 심한 지진 해일이 났었던 거고요. 그래서 메커니즘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규모가 달랐던 겁니다. 사실은 이런 그 지진이 계속 되다 보면 뭔가 또 발생하는 거 아닌가, 또 네. 우리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예,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지진을 유감 지진이라고 하는데 이게 규모 2 이상이면 민감한 사람은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규모 2 이상의 지진이 1년에 전 세계에 발생하는 횟수가 약 100만 번입니다. 그것의 95% 이상이 이제 일종의 판경계부. 지금 그 일본도 판경계부에 속해 있죠. 그다음에 대규모 지진이라고 볼 수 있는 규모 6.0 이상은 1년에 약 평균 100회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평균이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150번 발생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200번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평균이 100번인데 지진은 계속해서 판이 움직이는 한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지진이 그 지진 위험대에서는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일각에서 이번 강진은 일종의 전조 현상일 수 있다 이렇게도 보시는 분이 있어요. 또 앞에 더 큰 것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데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토반도 그 앞에 있는 그 화성단층대 규모가 뭐 동일본 대지진을 일으킨 그 화성단층보다 훨씬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노토반도에서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7.8이라면 또 뭐가 얼마나 크겠어 이제부터는. 저희는 이제 뭐 9점 이상도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항상 이 두려움에 좀 떨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진이라고 하면. 이번에도 일본에서 지진 났다고 하니까 사실 한국에서 걱정은 이재민들이나 사망자들 굉장히 안쓰러운 것과 함께 원전 사고 또 일어나는 거 아니냐. 맞아요. 다들 그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이시카와현이라는 곳에 거기 그 호쿠리쿠 전력이 운영하는 그 시카 원전이라는 원전이 있는데 제가 일본 자원에너지청 지도를 찾아보니까 이 한국과 반대편 태평양 쪽으로 원래 원전이 많았는데 이제 제일 많았던 데가 우리가 알고 있는 후쿠시마였고 그쪽 태평양 쪽의 원전들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많이 이제 가동이 중단됐어요. 그래서 지금 운영 중인 거는 한 6기 정도 원자로 그 정도밖에 안 되고 근데 이제 한국과 마주보는 쪽에 이 동해 이쪽에는 그 이번 지진 난 곳 부근에도 원전이 많아요. 특히 그 교토 북쪽에 이제 와카사만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원자로들이 몰려 있어요. 근데 여기는 예전에도 16세기에 뭐 큰 지진과 쓰나미가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 곳이라서 옆 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전 세계 원자력을 그 관장하는 기구가 이제 빈에 있는 IAEA인데요. 거기서 이제 후쿠시마 후속 대책을 세우라는 그런 각 나라별로 이제 그 규제를 걸었고요. 그래서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후쿠시마 후속 조치를 이제 다 취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동해에 있는 울진 원전이나 월성 원전, 고리 원전 그런 데는 지금 만약에 일본 쪽에서 이번 같은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최악의 시나리오를 다 가정해서 여러 시나리오별로 그 시뮬레이션을 해서 보강 조치들 일단은 했습니다. 그래서 2중, 3중으로 이제 이것을 이제 대비책은 마련했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지금 이번에 일본 사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전원 공급이 1시간 동안 왜 끊겼는지 그다음에
2차, 그다음에 3차의 그 전원 공급 대책은 제대로 작동이 되었는지 그것은 충분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피해가 발생한 지진이 어디 있었죠? 우리나라는 그 경주 지진 2016년 그렇죠. 그리고 2017년에 포항 지진이 있었죠. 저는 포항 지진은 사실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뭐 당연한 거지만 근데 이제 경주 지진은 부상자 23명, 그다음에 이재민 한 100여 명 정도였는데 그래도 아무튼 한국에서 이렇게 피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많이 놀랬던 것 같고 네. 포항 지진에서는 그때 숨진 분도 계셨고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이재민이 한 1,800여 명, 그래서 한국에는 굉장히 파장이 컸는데 당시 제가 기억이 많이 나는 거는 한국에서 수능이라는 것은 진짜 비행기도 못 뜨게 하는 그런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가장 안전한 쪽으로 결정을 하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그때 참 많이 했었어요. 네.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포항 지진이 발생했을 때 자연 지진이 아니라 인공 지진이다 이렇게 밝혀내셨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당시 보도를 통해서 저도 봤습니다만 우리나라에 또 큰 규모의 지진이 언젠가 발생할 것인지 왜냐하면 네. 포항에 악몽이 있거든요. 네. 역사 문헌이나 아니면 여태까지 그 활성단층에 남아있는 기록들을 보면은 그래도 이게 아주 그 횟수는 적지만 네. 그래도 6.0대의 강진, 7.0은 안 넘어도 네. 맥시멈 6.5 정도의 지진은 일어날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럼 그것이 어디에 일어날 수 있느냐, 가장 위험한 데가 어디냐. 그렇죠. 이것은 지금 지진 재해도라는 것을 지금 국가에서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규모 6.5까지는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규모 6.5면 저희들이 쉽게 체감하기에 어느 정도인가요? 만약에 6.5 규모 6.5의 지진이 수도권에 수도권에서 일어났다 하면은 그 사실 수도권의 내진 설계가 적용이 안 된 건물이 80%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80%. 예. 그래서 그거는 뭐 피해가 엄청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교수님 제가 지금 궁금한 거 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5번째 건물인 우리 땡땡타워는요 내진 설계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 맞죠? 내진 설계 그건 뭐 구규모의 구규모의 건물이면 당연히 내진 설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진 설계법이 적용되기 전에 진 63 빌딩도 내진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제가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대해서 지난 1년 이상 공부하다 보면은 이 곳곳의 재난, 뭐 폭염도 있고, 뭐 폭우도 있고, 뭐 강풍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기상 현상들이 있지만 지진도 상당한 곳에서 상당한 규모로 발생했다라는 걸 제가 작년에 쭉 보면서 실제 어떻습니까? 구정 기자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지진은 역시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해마다 원래 많이 일어납니다. 네네. 다만 그게 뭐 바다에서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경우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근데 작년에는 이제 세계에서 규모 7.0 이상 일어났던 것만 한 19건, 19건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사망자가 6만 4천 명이 넘었으니까 지진이 뭐 유난히 많이 일어났다라고까지는 말을 할 수 없지만 IT 대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우리 기억나는 것만 해도 우리 알파고 씨의 고향 그 튀르키예 그리고 그 시리아 쪽에 규모 7.8 작년 2월 달에 지진 나서 네. 5만 1,000명 사망 실종 그다음에 뭐 시리아에서도 8,500명 이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거기 또 뭐 석 달 동안 여진이 3만 건이었다고 하고 네. 이재민들 300만 명 그러니까 피해 규모가 워낙 컸고 그 작년 9월 달에 그 모로코에 이 마라케시 사피 지진이 있었고 근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네. 제가 떠나고 한 달 이후에 일어난 지진이에요. 모로코에서. 그 지역으로 예. 네. 그리고 또 마음이 아팠던 게 이제 10월 달에 아프가니스탄 서부의 그 헤라트주 그렇죠. 거기서 지진도 이게 참 그 산악지대에서 일어난 지진인데 이때는 규모가 뭐 5.9에서 6.2 사이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뭐 이번에 일본 노토반도 지진이 이런 데보다는 규모가 작은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주거 여건이나 그렇죠. 얼마나 빨리 한마디로 앰뷸런스가 달려갈 수라도 있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고 그다음에 그 12월 달에 중국 간수성에서도 뭐 지진이 있었고 여러 가지 지진이 있었으니까 사실 우리가 지진이 많았다라고 느낄 법도 한 것 같아요. 네. 이런 피해 상황들이 보면. 교수님, 이제 지난해 지진이 많이 발생했고, 그런데 보면 아까 구정 기자가 좀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지진의 크기와 또 피해가 항상
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예. 우선 그 진원지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깊으면 깊을수록 그만큼 위에 이 흔들리는 현상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진원지의 깊이가 낮아야 이제 피해가 큰 거고요. 네네. 같은 규모의 지진이라도. 두 네. 번째는 이제 그 지역의 안반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약 지반이냐 아니면 안반, 튼튼한 안반이냐에 따라서 또 피해 정도가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지역의 건물들이 얼마만큼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피해 정도가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약 지반이 더 많이 흔들리지만 그게 또 건물의 높이와 다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연약 지반에는 단층 건물이 튼튼하고 네. 고층 건물이 약한 반면에 이 강한 안반 지반에는 고층 건물이 튼튼하고 네네. 저층 건물이 약합니다. 그래서 도시 계획을 할 때는 사실은 그거를 고려해서 빌딩 그 설계들을 이쪽은 고층 건물이 가능하고 이쪽은 안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알파오 기자가 지난해 이제 뭐 매체에 글을 쓴 것도 받고 했어요. 이 이제 고향이잖아요. 네. 튀르키예 지진이 워낙 피해도 심했고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지진이 한번 밤에 일어나고 다음에 사람들이 아침 점심 1시에 다시 한번 일어났잖아요. 그때 이미 그 지진 때문에 다들 밖에 나가 있었고 아무리 봐도 그 집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네네. 이제 다른 도시를 가려고 했는데 그 길조차 다 망가졌기 때문에 그 와중에 또 이제 네. 추가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사람들의 눈 앞에서 이렇게 수많은 아파트들이 완전 그대로 이렇게 무너져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일단은 사람들 다 무너졌고 특히 가지안테프라고 하잖아요. 그 가지안테프에서 제 이모가 사세요. 이제 지진 일어나고 하루 전에 이스탄불에서 볼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탄불에 가고 딸내미 2명 두고 갔는데 그날 이제 자기 친언니 집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뭐야 지진이 있었대. 가지안테프에서 바로 이제 자기 딸내미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동안 제 이모의 그 2명 딸이 이제 누구누구의 집 누구누구의 차 안에서 이렇게 이틀을 보냈다가 드디어 이제 겨우 이제 이틀 만에는 도시에서 탈출을 하고 다시 생각해도 다시 들어 좀 비극적입니다. 사실 지진하면 이제 여러 가지 떠오르지만 또 2010년 IT 대지진 특히 저개발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프라가 별로 구축돼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제기구나 혹은 자원봉사자들 등등 전 세계의 도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네, 실제 국제기구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2010년에 IT 지진이 났을 때는 일단 그게 진짜로 구스도 포르토프랭스 도심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그때 사망자가 거기서만 1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니까. 네. 근데 IT 지진이라는 것은 그때 전 세계가 나서서 애를 많이 쓰기도 했지만 참 많은 과제와 그런 것들을 많이 안겨준 사건이었어요. 그렇게 사망자가 많았고 전 세계가 또 이 최빈국에서 일어난 정말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여서 많이 돈도 모아주고 했는데 이제 그게 효과적으로 재건 사업에 쓰이지 않을 때 국제기구가 나서서 열심히 대응을 하고 그 자금을 모으고 했지만 결국 그거를 관리하고 재건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이거는 아직도 계속해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교수님 앞으로 특정 어떤 대륙이나 어떤 지역이 좀 우려스럽다라는 지역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앞으로 지진이 위험한 지역이 어디냐 예측을 하라 하면 사실 환경지역에 있는 지역은 다 위험을 하죠. 근데 이제 사실 제일 이제 그 일본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데니까 일본에서 제일 우려로 하고 있는 데는 그 시코쿠섬이라고 있죠. 거기 앞바다입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는 그 난카이 해구라고 그 필리핀판이 지금 그 시코쿠섬 앞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과거 지진 해일 기록을 보면은 동일본 대지진에 버금가는 지진 해일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얘기하는 오버두라고 그러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는데 안 일어나고 있으니까 지금 거기는 그 지진 해일을 동반한 대규모 지진 해일을 동반한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그런 지역입니다. 교수님,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당시 국회에서 모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2025년 백두산 폭발 가능성. 백두산 대폭발 가능한 겁니까?
사실 이 지진보다 화산 폭발 예측은 더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 화산이 폭발하려면 일단 마그마 방이 있어야 되고 그 마그마 방이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을 해야 됩니다. 마그마 방이 상승을 할 때 이제 미소 지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반이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적어도 폭발 이제 대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뭐 몇 주 전, 한 며칠 전에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대피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제 과학적 기록들, 논문들 나오는 거 보면은 그 백두산에 한 지하 한 10km 깊이의 마그마방이 지금 존재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상승을 하는 그런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미가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영화에서 핵폭탄을 갖다 거기에다가 박으면 하정우 씨하고 네, 네. 그렇다고 해서 마그마방을 위로 끌어올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뭐 핵폭탄을 떨어뜨려서 올라올 수는 없는 거니까 2025년, 즉 내년이죠. 내년에 백두산이 폭발한다라는 지금 얘기는 근거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지진 발생이나 이렇게 재해가 닥쳤을 때 그 피해 예방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들 있잖아요. 아마 기사도 쓰셨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저는 이제 일본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생각을 해도 그 순간에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빌딩 안에 있는데 이렇게 막 흔들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이랑 같이 있었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카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조용해지는 거예요. 전부 다 머릿속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안다라고 말을 해도 그 순간이 되면은 과연 그 어떻게 해야 될지는 얼어붙을 때. 네, 얼어붙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 참 그런 어떤 정보가 투명하고 빨리빨리 전달이 되는 거 그런 게 사실 그 순간에는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한 번 제 고향에서 지진에 걸린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일본에서도 2012년에 여진이 있을 때 한번 지진에 걸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느낀 거 뭐냐면 예방을 일단은 무조건 예방 교육을 일단 무조건 받아야 되긴 한데 근데 너무나 강력한 지진이라면 어디로 피해야 돼요? 천국으로 피해야 돼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이 이겨내는 거는 쉽지는 않더라고. 맞아요. 네. 거대한 건물도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사람이 너무 무서워서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네. 수마트라 지진 네. 2004년 그것과 관련된 건데 그때는 사실은 진동에 의한 피해는 전혀 없었고요. 지진 해일에 의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사실 거기를 그 지진 해일 관련해서 그 지진에 대해서 연구하던 유명한 그 칼텍의 교수가 있었습니다. 네. 페리 씨라는 교수인데 저하고도 이제 친분이 있는 교수인데 그분이 거기를 매년 이제 방학 때마다 연구를 하면서 앞으로 이 지역에 지진 해일을 동반한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그 사람은 지진 기록들을 봤기 때문에 사실 그 인도네시아 정부에 계속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 네네. 대책을 세워달라. 근데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전혀 듣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때 혼자 그 전단지를 만들어서 인도네시아어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돌렸어요. 그래서 사실 그 수마트라 지진이 났을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리자면 이제 물이 들리기 때문에 네네. 해안에서 물이 일시적으로 쫙 빠져나가거든요. 그랬다가 몇 분 있다가 이제 네네. 본격적인 쓰나미가 되는데 그 사람이 전단지에 이제 그 요령을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물이 무조건 빠져나가면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단지대로 한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기적적인. 그래서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지금 이웃 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크고 작은 어떤 지진으로 인해서 네. 피해도 있고 또 우려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그저 예방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또 투자하고 연구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잘 하고 있습니까, 교수님? 사실 그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사실 그 아까 말씀하신 2016년 경주 지진이 나고 연이어서 2017년 포항 지진이 났을 때 지진 쪽에 연구비가 엄청나게 많이 투자됐습니다. 그러다가 해와가면서 줄어들다가 지금은 정말 미미한 수준의 그 연구비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좀 곤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좀 지속적으로 투자가 돼야 우리나라도 지진 연구가 좀 활발해져서 대비도 그만큼 확실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본 노토반도 지진이 처음 발생한 뒤 일주일 동안 여진만 1,100회 이상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다음에 올지도 모르는 더 큰 지진을 걱정하고 있죠.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점검하고 또 준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 주신 이진환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